제2의 중국이 되려면 기술부터 뺏어야지. 베트남 관료들이 삼성의 칠라노 핵심 기술을 제물로 선택했습니다.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을 먹여 살린 은인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아붙였죠. 그들은 이미 설비가 발목 잡혀 떠날 배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공장이 통째로 증발했고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국가 신용등급은 정크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데가 그 참혹한 최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강서준입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잘나가는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비전 아시아의 수석 파트너였죠. 베트남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이곳이 정말 제2의 중국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젊은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훈장까지 받았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제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서 진동하던 휴대폰 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신자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 한창우 전무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연락할 시간이 아니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한 전무님의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 대표, 지금 당장 법인으로 와줘야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옷만 대충 걸쳐 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하노이의 새벽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삼성전자 법인 사무실로 향하는 40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 화재일까? 아니면 대규모 파업?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교활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창우 전무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법무팀장과 전략기획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죠. 한 전무가 눈짓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 산업통상부 차관 명의로 날아온 공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색 관인 베트남 정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협조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장이자 강도질 예고장이었으니까요. 환경 규제 강화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해 삼성전자는 향후 사흘 내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핵심 설계도와 7나노 공정 소스 코드를 정부에 제출하라. 이를 거부할 시 환경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박린성 제2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7나노 공정 소스 코드라니요. 이건 삼성전자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기밀입니다. 이걸 환경 규제를 핑계로 내놓으라니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게다가 기한은 단 사흘,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전무님.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니요. 이걸 넘겨주는 순간 삼성은 끝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걸 받아서 뭘 하려는 겁니까? 제 질문에 한 전무가 안경을 벗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빈페스트와 비에텔, 그들이 키우려는 자국 기업들에게 이식하려는 거겠죠. 최근 중국 기술진들이 산업부 청사를 드나든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쪽에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모종의 거래를 제안했을 겁니다. 베트남은 지금 자신들이 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깔아놓은 설비가 수십조 원이니 설마 철수하겠냐는 배짱인 겁니다. 한 전무의 말대로였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넥트 차이나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을 보며 전 세계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자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했죠. 삼성은 그들에게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배를 갈라 황금을 꺼내야 할 돼지 저금통 정도로 보였던 겁니다. 대응하셔야 합니다.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 정부에도 알려야 해요. 이건 명백한 투자 협정 위반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한 전무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노이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 저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뭔데요? 삼성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파트너가 신의를 저버리고 칼을 들이밀면 더 큰 칼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한 전무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죽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파일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겁니다. 이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강 대표가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이 작전이 시작되면
베트남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무님, 이걸 정말 실행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실행되면 베트남 경제는 마비될 겁니다. 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선택은 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튼을 누를 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였습니다. 전무님, 지금 뉴스 좀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베트남 국영 방송이 켜졌습니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불법 폐기물을 무단 방류하고 베트남의 환경을 파괴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 공장 앞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성난 군중들이 삼성 타도, 기술, 독점 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공장으로 몰려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여론 선동, 관제 시위였습니다. 정부가 공문을 보내자마자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악덕 기업으로 몰아세워 기술을 뱉어내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한 전무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말했습니다. 전쟁을 원한다면 응해줘야죠. 강 대표, 내일 아침 산업부에 다녀와 주십시오. 협상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협상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정당방위였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한 전무가 다시 검은 파일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 협상이 결렬되는 순간 플랜 B를 가동합니다. 그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 전무가 말한 플랜 B가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준비한 건 이주가 아니라 완벽한 증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베트남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수십조 원의 설비와 10만 명의 인력을 감쪽같이 빼돌리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베트남 산업통상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한 전무님의 지시로 1차 중재를 시도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한 전무님은 협상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마지막 증거 말입니다. 청사 앞은 이미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떠나라, 기술을 훔쳐가는 도둑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현수막들이 펄럭였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며 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한 게 분명한 살기등등한 눈빛들이었죠. 저는 뒷문을 통해 가까스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응우엔 반 뚜안 차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강경파이자 이번 기술 이전 요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 혼자 왔소. 한 전무는 겁이 나서 숨었나 보군. 전무님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십니다. 차관님, 이건 너무한 처사입니다. 사흘 안에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니요.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기업 사냥입니다. 제 항의에 또한 차관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기업 사냥, 말 조심하시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당신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땅에서 벌어가는 돈이 얼마요? 그동안 세금 감면 혜택이며 토지 무상 제공이며 온갖 특혜를 다 누렸으면 이제 기술이라도 내놓는 게 도리 아니오. 기가 찼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낸 세금으로 베트남의 도로가 깔리고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특혜라니요. 차관님, 만약 삼성이 이 요구를 거부하고 철수를 결정한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20만 명의 실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또한 차관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요. 철수. 으아, 강 대표, 블러핑이 너무 심하군. 삼성이 어디로 간다는 말이오. 중국, 거긴 이미 끝났고. 미국,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겠소. 갈 데가 없어서 베트남에 매달려 있는 주제에 누굴 협박하는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간다고 해도 우리에겐 대안이 넘쳐납니다. 지금 내 책상 위에 쌓인 제안서가 몇 개인지 아시오.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삼성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줄을 섰소. 당신들이 나가주면 오히려 고맙지. 그 자리에 우리 국영기업 빈패스트를 넣고
중국 자본이랑 합작하면 되니까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중국 기업들과 밀약을 맺은 게 분명했습니다. 삼성의 공장을 뺏어서 껍데기는 빈페스트가 같고 알맹이인 기술은 중국에 팔아넘길 심산이었겠죠. 넥스트 차이나라는 환상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나 제공하는 하청 국가가 아니오.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고 빈몸으로 쫓겨날 각오를 하시오. 기한은 변함없소. 모레 자정까지 코드를 가져오지 않으면 환경법 위반으로 공장 폐쇄 명령이 떨어질 거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끼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뚜안 차관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웃고 있더군요. 아마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중국 쪽에 보고하는 것이겠죠. 법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 전무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예상대로입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비웃더군요.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 전무님의 목소리는 아침보다 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강 대표. 이제 명분은 충분하군요.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 대표. 지금 뉴스 한번 보세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하노이가 아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뉴델리의 공항 모습이었습니다. 속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인도 모디 총리와 전격 회동. 화면 속에는 삼성의 최고 결정권자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자막으로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흘러갔습니다. 삼성. 인도의 100억 달러 규모 제2반도체 단지 건설 확정. 베트남 생산 물량의 80% 이전 합의.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간의 거대한 딜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했다던 플랜 B. 그 검은 파일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기술을 훔치려고 꼼수를 부리는 동안 삼성은 이미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인도로 간다고 해도 지금 당장 베트남에 있는 저 거대한 설비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뚜안 차관의 말대로 빈몸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는 순간 베트남 정부가 자산을 동결해버리면 수십조 원의 기계들은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때 한 전무님이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강 대표. 그들이 쫓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문을 닫습니다. 오늘 밤 작전명 엑소더스를 실행합니다. 엑소더스. 대탈출. 그날 밤 박민성 삼성 공장에서는 전 세계 제조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작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삿짐을 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뒤통수를 아주 시원하게 후려갈기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철수였습니다. 과연 삼성은 그 삼엄한 감시를 뚫고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뚜안 차관의 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 10시 박민성 삼성 제1공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평소라면 야간 근무조만 남아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공장 전체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한 전무님의 요청으로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공장 대강당에 모인 건 한국인 관리자, 전원과 핵심 엔지니어 200여 명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휴대폰을 전부 수거했어요.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들이었죠. 48시간 내에 이 공장의 모든 핵심 자산을 이전합니다. 목적지는 인도 첸나이입니다. 작전명 엑소더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엑소더스. 대탈출. 그 단어가 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빼돌리겠다는 겁니다. 한 전무가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 빨간 점들이 뭔지 아십니까? 베트남 공안의 감시 초소입니다. 우리 공장 반경 5km 내에만 12개가 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문과 후문에는 24시간 CCTV가 돌아갑니다. 모든 출입 차량 번호가 공안에 실시간 보고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가? 모두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한 전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쓸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공장 지하 배수로 도면이었어요. 이 공장이 지어질 때 우리는 비상 물류 통로를 함께 만들어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폐수 처리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 컨테이너가 통과할 수 있는 터널입니다. 출구는 공장에서 3km 떨어진 농가 창고예요. 3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이 이해됐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이런 날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패키징 장비의 채반, 즉시 A동으로 이동하십시오. 데이터 서버 이전반, B동 서버실로 집결하십시오. 물류반, 지하 터널 컨테이너 배치 현황을 보고하십시오. 한 전무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A동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7나노 공정의 핵심 장비들이 해체되고 있었어요. 수십억 원짜리 장비들이 전문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각 부품에는 번호가 매겨졌고 특수 포장재로 감싸졌습니다. 이걸 다 옮기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장비 자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가 가리킨 건 작은 하드 디스크 케이스였습니다. 소스 코드, 설계 도면, 공정 데이터. 이것만 있으면 장비는 어디서든 다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공장을 접수해봤자 빈 껍데기밖에 못 얻을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비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면 남은 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B동 서버실은 더 분주했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에서 데이터가 추출되고 있었어요. 암호화된 데이터는 위성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 본사와 인도 챗나이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전송 완료율 78%입니다. 물리적 하드 드라이브는 전부 파쇄합니다. 한 조각도 남기지 마십시오. 서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들이 산업용 파쇄기에 들어갔습니다.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가 서버실에 울려 퍼졌어요. 베트남 정부가 설령 이 서버를 손에 넣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단 1바이트도 없을 겁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가장 위험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핵심 엔지니어 탈출 작전이었어요. 한 전무가 엔지니어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계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설계도를 손에 넣어도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진짜 원하는 건 종이 위의 코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머릿속이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각 그룹은 다른 경로로 공항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인도 챗나이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위장이었어요. 일부러 눈에 띄게 움직여서 공안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야간 근무 교대처럼 보이게요. 두 번째 그룹은 지하 터널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3km 떨어진 농가, 창고에서 승합차로 갈아탔어요. 번호판은 현지 농업회사 것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직원 유니폼을 입고 정문을 나섰어요. 공안이 봐도 퇴근하는 현지 노동자처럼 보이게요. 물론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바로 들통날 테니까요. 새벽 1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공안 차량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지하터널 출구 근처에 공안 순찰차가 나타난 겁니다. 모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에요. 외국 기업의 자산 도피 시도. 베트남 정부는 이걸 빌미로 우리를 완전히 짓밟을 겁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불을 끄고 대기하세요. 한 전무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터널 안에 있던 트럭 5대가 멈췄어요. 엔진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터널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15분 후 무전기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찰차 이동했습니다. 전기 순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 2시,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하이퐁 항구. 그곳에는 이미 인도행 화물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측과의 협력도 완벽했습니다. 챗나이 항구에서는 이미 하역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인도 정부가 특별 통관 절차를 마련해줬습니다. 서류 검사 없이 바로 공장으로 직행할 수 있게요. 모디 총리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삼성 환영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인도 측 연락관이 전화로 알려왔어요. 베트남이 삼성을 내쫓는 동안 인도는 레드카펫을 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파트너십의 차이였어요. 동시에 노이바이 공항에서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출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성 직원 신분이 아닌 관광객 신분으로 출국했어요. 미리 준비된 가짜 여행 일정표,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세 번째 그룹이 검문에 걸린 겁니다. 하노이 외곽 검문소에서 공안이 차를 세웠어요. 어디 가는 겁니까? 공안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차 안에는 한국인 엔지니어 8명이 베트남 직원 유니폼을 입고 타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미리 준비한 베트남인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삼성 야간 근무조입니다. 노이바이 근처 기숙사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공안이 뒷좌석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8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발 말 걸지 마라. 모두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삼성이요? 요즘 삼성 때문에 시끄럽던데. 공안이 비꼬듯 말했어요. 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죠. 운전사가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잠시 망설였어요. 뒷좌석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할까 말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시오. 공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100m쯤 갔을 때 뒷좌석에서 누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살았다. 새벽 4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간 근무조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트럭이 이렇게 많아요? 생산 라인이 왜 멈춰 있어요? 의아한 표정의 베트남 직원들. 그들의 눈에 비친 건 텅 빈 생산 라인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한 전무가 직접 나섰습니다. 공장 마당에 모인 베트남 직원들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웅성거리던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한 전무가 손을 들어 군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법정 기준의 2배를 지급하겠습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만 명의 삶이 걸린 결정이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부가 우리를 이 자리로 몰았습니다. 울부짖는 사람들,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람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정부의 탐욕에 희생된 것뿐이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가 한 전무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어요. 전무님, 저는 8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삼성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한 전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부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새벽 5시, 마지막 컨테이너 트럭이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하 터널을 통해 하이퐁 항구로 향하는 호송 행렬이었죠. 동시에 마지막 데이터 전송이 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송 완료율 100%.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전됐습니다. 새벽 6시, 노이바이 공항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마지막 그룹까지 무사히 출국 수속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이퐁 항구에서도 화물선이 예정대로 출항했습니다. 작전명 엑소더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생산 라인을 걸어봤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수천 명이 분주하게 일하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기계의 잔해와 빈 선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영혼은 사라진 공장. 7나노 공정 장비가 있던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장비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마치 공룡 화석처럼요. 여기에 수십조 원짜리 장비가 있었다는 흔적만 남은 거죠. 서버실은 더 처참했습니다. 렉은 그대로 있는데 서버는 하나도 없었어요. 형광등만 휑하게 켜진 빈 방. 베트남 정부가 이걸 손에 넣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한 전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이 발견할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대표, 우리가 너무한 걸까요? 아닙니다. 선택은 그들이 먼저 했습니다. 전무님은 그저 대응한 것뿐이에요. 한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장사꾼은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자에게는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아침 해가 텅 빈 공장 위로 떠올랐어요. 한때 아시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곳.
지금은 빈 껍데기만 남은 유령 공장. 그리고 4시간 후 베트남 정부가 의기양양하게 공장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전 10시 박린성 삼성 제1공장 정문 앞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응웬반 뚜안 차관이 검은색 관용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뒤를 따라 산업부 관료 수십 명과 취재진이 쏟아졌습니다. 국영방송 카메라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뚜안 차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이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베트남은 기술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우리 땅에서 기술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삼성이 불법적으로 은닉해온 핵심 기술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넥스트 차이나로 가는 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동원된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뚜안 차관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공장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 문을 열면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를요. 정문이 열렸습니다. 뚜안 차관이 앞장서서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취재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 깔끔하게 정돈된 복도, 반짝이는 바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A동 생산 라인에 들어선 순간 뚜안 차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생산 라인은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도 있었고 로봇팔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계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원 표시등은 모두 꺼져 있었고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가동시켜봐. 뚜안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기술자가 달려가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시스템 오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운영체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그제야 뚜안 차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버실을 확인해. 일행이 비동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두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서버 렉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슬롯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버 한 대, 하드 드라이브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껍데기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 선반들. 데이터가 없습니다. 기술자의 외침이 서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뚜안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공장 곳곳을 뛰어다녔어요. 7나노 공정 장비가 있던 자리,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이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어보니 먼지만 나왔습니다. 연구 개발실, 컴퓨터는 있지만 부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런 일이? 뚜안 차관이 부하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트럭들이 드나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걸 왜 이제 말해? 취재진의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의 시청자들이 뚜안 차관의 굴욕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술 독립을 선언하러 왔다가 빈 껍데기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고위 관료의 모습을요. 방송 꺼. 당장 방송을 꺼. 뚜안 차관이 카메라맨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생중계된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협박했다가 코가 납작해진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된 겁니다. 공장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침에 환호하던 군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체포해. 삼성 직원들 전부 체포해. 뚜안 차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체포할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이미 새벽에 모두 출국한 뒤였습니다. 공항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한국 국적자 500여 명이 베트남을 떠났더군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뚜안 차관은 집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총리실, 외교부, 경제부처에서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네가 큰소리치더니 이게 뭐냐? 기술을 뺏겠다고? 뭘 뺏었어? 빈 건물밖에 없잖아. 외신들이 베트남을 비웃고 있어. 이 망신을 어떻게 수습할 거야? 뚜안 차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떠날 리 없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오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정부의 기술 이전 강요에 전격 철수로 응수. 10만 명 실직 예상.
로이터 통신도 보도했어요. 베트남, 넥스트 차이나 꿈에서 깨어나다. 최대 투자자 삼성 이탈로 경제 충격 불가피.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신랄했습니다. 황금알 거위를 쫓아낸 베트남. 이제 누가 알을 낳아줄 것인가?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베트남의 기술 독립 선언은 하루 만에 웃음거리가 됐어요.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리스크라는 말이 금융가에 퍼지기 시작했죠. 반면 인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이 인도로 간다는 소식에 첸나이 증시가 급등했어요. 모디 총리는 삼성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삼성의 새로운 고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은근히 베트남을 비꼬는 발언이었죠. 그날 밤 뚜안 차관은 집무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는 사흘 전 자신이 서명한 기술 이전 요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베트남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줄. 그때는 몰랐겠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것은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삼성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철수 발표 24시간 후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LG전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LG전자는 베트남 하이퐁 공장 신규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합니다. 기존 설비의 인도네시아 이전을 검토 중이며 추후 투자 환경을 재평가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성도 모자라 LG까지 떠난다니. 하이퐁 공장은 가전제품 생산 거점이었어요. 직원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겁니다. LG 베트남 법인장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희도 15년간 베트남에서 사업해왔습니다.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삼성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삼성한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내일은 저희한테 요구하겠죠. 그 다음은 뭘 요구할까요? 공장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수조 원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발표했어요. 베트남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합니다. 20억 달러 투자금은 인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입니다. 그 돈이 베트남이 아닌 인도로 간다는 겁니다. 베트남이 그토록 원하던 전기차 산업의 꿈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어요. 현대차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번 공장 지으면 최소 30년은 운영합니다. 30년 동안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오늘 환영하다가 내일 등에 칼 꽂을 나라에서요. 그 말이 베트남 전역에 퍼졌습니다. 등에 칼 꽂는 나라. 뼈아픈 표현이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만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소니가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카메라 부품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대만 폭스콘도 따라왔어요. 베트남 신규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입니다. 인도와 멕시코를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까지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반도체 패키징 공장 확장 계획을 보류합니다. 정책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투자는 어렵습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모든 외국 기업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이 당했으면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베트남, 넥스트 차이나에서 넥스트 리스크로 외국 기업들의 대탈출이 시작됐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베트남은 투자자들의 천국이었어요. 지금은 피해야 할 위험 지역으로 전락한 겁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집단 철수는 더 처참했습니다. 삼성협력업체 1200개가 동반 철수를 선언했어요. 부품업체, 포장업체, 물류업체, 식자재 납품업체까지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계 전체가 뿌리째 뽑히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중 한 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던 중소기업이었어요. 강 대표님,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이 우리 매출의 85%였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도 끝이에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50명입니다. 다 정리해야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내보내야 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다른 협력업체 박 사장도 만났습니다. 전자부품, 검사 장비를 납품하던 회사였어요. 15년 전에 삼성 따라서 베트남에 왔습니다. 박 사장이 담배를 깊이 빨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땅에서 시작했죠.
삼성이 성장하면서 저희도 컸습니다. 직원 2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00명이에요. 아니, 300명이었죠.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전 직원한테 공지했습니다. 한 달 뒤에 문 닫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15년을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인도로 따라가실 수는 없습니까? 자본이 없어요. 중소기업이 해외 이전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는 수밖에요. 비슷한 상황이 1200개 업체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경영자들이 공장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쥐어주고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은 출국하는 한국인들로 붐볐습니다. 저도 공항에 가봤어요. 캐리어를 끌고 가는 가족들,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는 연인들, 10년, 15년 동안 베트남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듯 떠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가 제2의 고향이었는데 한 교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정부가 우리를 적으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 한국인들만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들도 연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보 위민뚜언, 15년간 삼성에 부품을 납품해온 베트남 사업가입니다. 저는 그를 만났어요. 그의 공장은 박린 외곽에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참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계들은 멈춰 있었고 노동자들은 텅 빈 작업대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강 대표님, 끝났습니다. 보 사장이 힘없이 말했어요.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삼성과 함께 성장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직원이 20명이었는데 지금은 500명이에요. 아니, 500명이었죠.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계약이 취소됐다고. 진행 중이던 주문, 예정된 납품, 전부 취소입니다. 저한테 남은 건 은행빚뿐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산 신청받게요. 500명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저를 믿고 10년씩 일해온 사람들인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티마이. 또 다른 협력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삼성의 포장재를 납품하던 여성 기업인이었어요. 저는 삼성 덕분에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10년 전에 삼성에서 협력업체 육성 프로그램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삼성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경영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직원 2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삼성이 떠나니까 저도 끝입니다. 은행 대출이 300억 동 있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파산하면 집도 뺏기고 남편한테 이혼당할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 1200개 협력업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삼성과 함께 성장한 베트남 중소기업들이 삼성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어요.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호치민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폭락했어요.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가득 빨간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현재 VN 인덱스가 장중 25% 하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가 일시 중지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킷 브레이커. 주가가 너무 급락하면 거래를 멈추는 장치입니다. 베트남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30분 후 거래가 재개됐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 시점에 VN 인덱스는 전날 대비 22%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조 동이 증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해설했어요. 200조 동.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입니다. 하루 만에 11조 원이 사라진 거예요. 환율은 더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동화 가치가 하루 만에 20% 급락했어요.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은행에 가봤어요.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달러로 바꿔야 해요. 동화가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공황 상태였어요. 은행은 환전 한도를 걸었습니다. 1인당 500달러까지만 환전 가능. 그래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밤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였어요. JP모건도 따라왔습니다. 베트남 주식 비중을 기존 5%에서 1%로 축소합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투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루에 5조 동씩 이탈했어요.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한 겁니다.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 한 단계 강등합니다.
주요 투자자 이탈과 정책 불확실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추가 강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이 연간 수십억 달러 늘어나는 거예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향후 6달 내 추가 강등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피치도 동조했어요. 베트남의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성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동시에 베트남을 경고한 겁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베트남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숫자로 보면 이랬습니다. 삼성 직원 10만 명, LG 직원 3만 명, 현대차 관련 1만 명, 협력업체 20만 명. 직간접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이 30만 명을 넘었어요. 베트남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시적인 혼란입니다. 베트남 경제의 기초는 튼튼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안심하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이 왜 떠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술 이전 요구가 사실입니까? 또한 차관은 책임지지 않습니까? 장관은 우물쭈물하다가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베트남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비극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저는 박린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활기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지 2주 후 저는 박린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토바이 경적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공장에서 울리는 기계음이 뒤섞여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성 공장 앞 대로를 지나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인데도 도로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오토바이가 물결을 이루며 공장으로 쏟아져 들어갔었죠. 지금은 가끔 지나가는 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공장 주변 상가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처참했어요. 식당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영업 중인 곳도 손님이 없어서 주인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쌀국수 집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동안 손님이 10명도 안 왔어요. 삼성 직원들이 다 떠났으니까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저도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식당은 20년 됐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들어오면서 장사가 잘 됐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대요. 그 모든 게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반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건 들여올 돈이 없어요. 점주가 말했어요. 손님도 없는데 재고를 왜 채워요? 그냥 남은 거 팔다가 접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입구마다 매물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격이 60% 떨어졌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팔려요. 누가 지금 박린의 집을 사겠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아파트 단지 안은 더 처참했어요. 1000세대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이삿짐 박스가 쌓여 있었고 버려진 가구들이 나뒹굴었어요. 매일 이사 나가는 집이 있어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대출금 못 갚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은행에서 압류하러 오면 짐 싸서 나가는 수밖에 없죠. 아이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학교에 가보니 학생 수가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학비를 낼 수 없어서 자퇴하거나 가족을 따라 다른 도시로 떠난 거예요. 저는 실직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팜티아, 삼성 박린 공장 8년 차 정규직이었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박린의 중산층 성공 신화였어요. 삼성 덕분에 아파트를 사고 오토바이를 사고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삼성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월급이 다른 공장의 2배였어요. 복지도 좋았고 미래가 보였어요. 아이가 대학 가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못 갚고 있어요. 석 달째 연체입니다. 곧 압류당할 것 같아요.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싸워요. 아이는 학원을 다 끊어야 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나요? 우리를 먹여 살려줬잖아요. 응웬 반탄. 삼성협력업체에서 15년간 관리자로 일했던 남성입니다. 저는 삼성이 베트남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에 들어가라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아드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학비를 낼 수가 없어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혼란도 심각했습니다. 범죄율이 급증했어요. 경찰서장을 만났습니다. 절도 사건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실업자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저희도 감당이 안 됩니다. 경찰 인력도 줄었거든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마약 문제도 터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는 자해 환자가 늘었습니다. 자살률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이 몰려왔어요. 하이에나처럼요. 우리가 삼성 빈자리 채워드릴까요? 중국 업체 대표가 베트남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건은 처참했어요. 임금은 삼성의 50%면 충분합니다. 고용 규모도 30%면 되고요. 기술 이전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조립만 할 겁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했어요. 중국 기업은 기계 취급합니다. 한 실직자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있을 때 잘할 걸. 저는 텅 빈 삼성 공장 앞에 섰습니다. 한때 10만 명이 일하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경비원 몇 명만 남아서 빈 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탐욕이 30만 명의 삶을 무너뜨렸어요. 한 정치인의 야망이 수십만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티던 베트남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베트남 국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삼성 사태 책임 규명. 저는 국회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청문회장은 살기등등한 분위기였어요.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응웬반 또한 차관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차기 지도자 후보로 촉망받던 인물이었죠. 넥스트 차이나를 외치며 삼성을 협박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차관, 당신이 넥스트 차이나를 외치더니 이 꼴이 뭐여? 마이크가 찢어질 듯한 고함이었어요. 3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어요. 외국인 투자가 반토막 났고요.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요? 또한 차관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시오. 야당 의원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삼성이 떠날 리 없다고 했죠? 블러핑이라고 비웃었죠? 2억 인구 시장을 포기할 기업은 없다고 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한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장의 야유 소리가 퍼졌어요. 여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또한 차관, 당신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삼성이 굴복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저는 국익을 위해. 국익이요? 여당 의원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국익이 30만 명 실직입니까? 11조 원 증발입니까? 신용등급 강등입니까? 이게 당신이 가져다준 국익이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삼성 사태 이후 베트남 경제 지표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들이 모두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증시 22% 폭락, 환율 20% 급등, 외국인 직접 투자 60% 감소, 실업률 3% 상승, 경제성장률 전망치 2% 하향 조정.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열될 때마다 청문회장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전문가가 새로운 차트를 띄웠어요. 외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 계획입니다. 삼성 사태 이전에는 올해 50건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은 건 12건뿐입니다. 38건이 취소되거나 다른 나라로 변경됐어요. 다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부분 인도입니다. 일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갔고요. 베트남을 선택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또한 차관을 향한 집중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차관, 삼성의 기술 이전을 요구한 건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그건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요? 총리입니까? 아니면 당신 독단입니까? 뚜안 차관이 우물쭈물했어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오?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구호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뚜안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문회 도중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출한 문서였어요. 이 문서를 보십시오. 야당 의원이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어요. 뚜안 차관이 중국 기업 화웨이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삼성의 기술을 빼내서 화웨이에 넘기는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매국노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사익이었어. 감옥에 가야 해. 뚜안 차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심은 돌아선 뒤였어요.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뚜안 차관을 몰아세웠어요. 그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그날 밤 뚜안 차관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습니다. 차세대 지도자 후보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넥스트 차이나의 꿈은 악몽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의 몰락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30만 명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었어요. 희생양 하나를 바쳤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실직자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정부는 책임져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삼성을 돌아오게 해라. 하노이 정부청사 앞에는 매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실직자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삼성에서 일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도 대학 보냈어요. 그런데 정부가 삼성을 쫓아냈어요. 이제 저는 뭘로 먹고 삽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뚜안 차관 잡아가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삼성을 돌아오게 해야 해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결국 베트남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총리의 얼굴에는 피로와 굴욕이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다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삼성은 15년간 베트남과 함께 성장한 동반자였습니다. 3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파트너를 협박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를 지금 온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트남 총리가 TV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과 삼성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의 복귀를 간청합니다.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30년 면제, 토지 50년 무상 제공, 모든 규제 철폐, 기술 이전 요구 연구 철회, 노동법 특례 적용, 전용 항만 및 공항시설 제공, 한 달 전 기술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정부가 이제는 무조건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완전한 역전이었어요. 삼성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리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베트남 국민 30만 명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더 강력한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삼성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서울로 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베트남 장관 일행.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삼성 경영진을 호출하며 큰소리치던 나라의 장관이 지금은 애걸하러 온 거였어요. 삼성타운 앞, 베트남 장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삼성 측에서는 실무자 한 명만 나와 있었습니다. 의전 차원에서 봐도 모욕적인 대우였죠.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베트남 장관이 말했어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문전박대였어요. 베트남 장관은 로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언제쯤 면담이 가능합니까?
수행원이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기업 로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모습. 굴욕적이었지만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면담 불가. 베트남 장관은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삼성타운에 도착했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검토 중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베트남 장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수행원들은 초조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본국에서 압박이 거셌던 거죠. 오후 3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30분간 면담이 가능합니다. 30분, 고작 30분이었어요. 한 나라의 장관이 이틀을 기다려서 얻은 건 30분짜리 면담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베트남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나중에 관계자를 통해 내용을 들었어요. 삼성 측에서는 부사장 한 명이 나왔습니다. 회장도 사장도 아니었어요. 부사장. 베트남 장관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모욕이었죠. 귀국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삼성 부사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베트남 복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부족하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기술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정부가 지금은 무조건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요? 내년에는요? 베트남 장관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인도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우리를 환영해줬어요. 기술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파트너십입니다. 저희도 변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부사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최소 5년, 아니 10년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동안 베트남이 정말 변했는지를요. 면담은 30분도 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베트남 장관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회의실을 나온 베트남 장관의 얼굴은 허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틀을 기다려서 들은 건 거절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공개 사과였습니다. 삼성타운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렸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삼성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 인사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넥스트 차이나를 외치며 삼성을 협박하던 나라가 삼성 본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든 채 말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파트너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허리를 굽혔어요.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베트남 국민 30만 명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통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통쾌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던 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한 달 전만 해도 큰 소리치던 자들이 애걸하는 모습이,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베트남 장관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길이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사과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베트남 복귀 계획이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베트남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생산기지가 이미 정상 가동 중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전한 물량의 100%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산기지 변경은 비효율적입니다. 냉정한 비즈니스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베트남의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파격적인 조건도 간곡한 사과도 소용없었습니다. 삼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장관은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노이바이 공항에서 내리는 그의 표정은 허탈함 그 자체였어요.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삼성이 거절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30만 실직자는 어떻게 합니까? 장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TV로 생중계됐어요. 베트남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무능한 정부. 삼성 하나 못 잡으면서 무슨 넥스트 차이나야.
사퇴하라. 너 전부 사퇴해. 소셜미디어에 비난이 쏟아졌어요. 정부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대가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결말입니다. 한국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박린을 찾았어요. 도시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삼성 공장 건물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었어요. AS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직원 3,000명이 아직 일하고 있었죠.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AS 센터 책임자가 말했어요. 본사에서 베트남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어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삼성이 최소한의 발판은 남겨둔 거였어요. 인도 첸나이의 삼성 공장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전한 생산 라인이 100% 가동되고 있었어요. 인도 정부와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파트너십이란 이런 겁니다. 한 전무님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상호 존중이 기본이에요. 인도는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기술을 빼앗으려 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자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죠. 은근히 베트남을 비꼬는 발언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베트남 정부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됐어요.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자산 보호 강화, 분쟁 해결 절차 명확화, 삼성 사태가 남긴 교훈이 법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30만 명 중 상당수는 아직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한국 기업은 거의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이건 진리예요. 베트남은 삼성의 투자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15년간 받아온 혜택을 권리로 착각했어요. 그 오만이 재앙을 불렀습니다. 신뢰는 쌓기에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15년 동안 쌓은 관계가 한 달 만에 무너졌어요.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저는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돈만 벌고 떠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현지인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 가치를 베트남은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배운 게 있을 겁니다. 배신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삼성은 협상 대신 철수를 선택했어요. 그 결단력이 결국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언젠가 다시 손잡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베트남이 진정으로 변하고 신뢰가 회복되면 한국 기업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위해 저는 계속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두 나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입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처참합니다. 삼성이 보여준 건 굴복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트너로서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니까요. 지금까지 넥스트 차이나를 외치며 삼성의 기술을 탐하던 베트남의 참혹한 최후를 보셨습니다. 30만 명의 일자리, 국가 경제의 4분의 1, 그 모든 것이 탐욕의 대가로 사라졌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대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결말, 이것이 대한민국 기업을 건드리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댓글창에 인과응보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모여 이 영상을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